안녕하세요. 저는 서동열입니다. 올해 65이죠. 평생을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집안에서 그리 대우받는 편은 아니었어요. 아내 명옥이도 아들 준호도 딸 수진이도 저를 그냥 평범한 아버지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기일이 다가와서 성묘를 가자고 했는데 다들 바쁘다며 혼자 가라더군요. 아버지 혼자 가세요. 저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준호의 차가운 말투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죠. 아빠, 미안해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결국 혼자 차를 몰고 파주 쪽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산소는 꽤 외진 곳에 있거든요. 차에서 내려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그분 앞에 서면 어린아이가 된 기분입니다. 산소 앞에 도착해서 묵념을 올리고 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묘 주변이 어수선한 느낌이었습니다. 흙이 약간 파헤쳐진 흔적도 보이고 나뭇가지들도 일부러 꺾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뭐지? 누가 다녀갔나? 혼잣말을 하며 주변을 살펴보던 중 묘 뒤쪽 큰 나무 아래서 반짝이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작은 금속 상자였어요. 크기는 담배갑 정도밖에 안 되는데 꽤 무거웠습니다. 손에 들고 흔들어 보니 뭔가 들어있는 소리가 났어요. 상자 옆에는 또 다른 물건이 있었습니다. USB 메모리였죠.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된 평범한 모양이었지만 표면에 뭔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가까이 들여다보니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절대 열지 말 것.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누가, 언제, 왜 이런 걸 여기에 묻어 놓았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아버지 산소 근처에?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분명 누군가 최근에 이 자리를 뒤져본 것 같았어요. 풀이 뜯겨나간 자리도 있고 흙이 새로 파인 흔적도 여러 군데 보였거든요. 마치 보물찾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금속 상자를 주머니에 넣고 USB도 함께 챙겼습니다. 이상한 건 그 순간부터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다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죠. 그냥 제 착각이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명옥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부엌에서 인사를 나눴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금속 상자와 USB 생각뿐이었어요. 성묘 잘 다녀왔어요? 명옥이의 무심한 물음에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었거든요. 아버지 묘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말하면 또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았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금속 상자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철제 상자 같았는데 자물쇠는 없었어요. 대신 뚜껑이 꽤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USB는 어땠냐고요? 컴퓨터에 꽂아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왠지 겁이 났어요. 절대 열지 말 것이라는 경고 문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산소 근처에서 본 그 어수선한 흔적들이 떠올랐어요. 분명 저 말고도 누군가 그 자리를 뒤져본 사람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금속 상자와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마음속으로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계속 싸우고 있었죠. 결국 참을 수 없어서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폴더 하나가 나타났는데 이름이 마지막 경고였어요. 클릭하자 동영상 파일 하나가 보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고 검은 화면에 흰 글씨로만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동렬아, 내가 이걸 보고 있다면 내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거다. 이 USB에는 우리 가족을 파멸시킬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 절대로 끝까지 보지 마라. 지금 당장 이걸 태워버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언제 녹음하신 건지, 왜 이런 메시지를 남기셨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하지만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이미 누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해.
조심해라, 동렬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야.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라니 대체 무슨 뜻일까요? 동영상이 끝나고 나니 파일 목록이 더 보였습니다. 진실이 마지막 증거라는 이름의 파일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망설여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집에 있어요? 명옥이의 목소리였어요. 급하게 USB를 빼고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네, 서재에 있어요. 아, 깜빡하고 지갑을 두고 갔네요. 명옥이가 방으로 들어오면서 제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죠. 사실은 아버지의 메시지 때문에 온몸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명옥이가 나간 후 다시 USB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USB 표면에 미세한 지문 자국이 여러 개 묻어 있었거든요. 제 지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이걸 본 사람이 있다는 뜻인가?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정말 누군가 이 USB를 먼저 봤다면 그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다시 산소 근처에 묻어둔 걸까요? 오후가 되어서야 용기를 내서 진실일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오래된 은행 통장 사진이었어요. 예금주 이름은 한정렬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동생, 제 삼촌 이름이었죠. 통장 잔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려 3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나온 서류들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들이 주르르 나왔는데 모두 한정렬 삼촌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서울 강남의 빌딩 2채, 분당의 아파트 여러 채, 그리고 제주도의 펜션까지. 대체 삼촌이 언제 이런 재산을 모았을까요? 가장 이상한 건 매매계약서 날짜들이었어요. 모두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아버지 장례식 치르면서 동시에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혼잣말을 하며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동렬 씨죠? 저는 한정렬입니다. 삼촌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차갑고 위협적인 톤이었습니다. 아, 삼촌. 형님 성묘 다녀오셨다면서요? 혹시 거기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하지 않았나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삼촌이 제가 성묘에 갔다는 걸 알고 또 뭔가 발견했을 거라고 짐작한 걸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동렬 씨, 괜히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형님이 남긴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족 모두에게 위험해져요. 전화가 끊어진 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삼촌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위협감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위험하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금속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상자 안에는 현금 뭉치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거든요. 1만 원권으로 된 지폐들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는데 대충 세어봐도 몇천만 원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밑에 숨겨진 서류들이었어요. 낡은 봉투에서 나온 문서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어요. 계약 당사자는 서동철과 한정렬이었습니다. 서동철은 제 아버지 이름이었죠. 그런데 계약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삼촌에게 엄청난 규모의 땅을 팔았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매매 대금도 무려 50억 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이런 땅을 가지고 계셨지? 더 충격적인 건 계약 날짜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딱 한 달 전이었거든요. 병원에 입원해서 거의 의식도 없던 상태였는데 어떻게 계약을 하셨을까요? 두 번째 서류는 더 이상했어요. 은행 대출 서류였는데 저와 명옥이, 준호, 수진이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우리 이름을 써서 그에게 돈을 빌렸다는 뜻이었어요. 이게 대체 뭐야? 서류를 자세히 보니 보증일란에 한정렬 삼촌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동렬이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 것.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세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유언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유언장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공식 유언장에서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저와 가족들에게 물려준다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비밀 유언장에서는 대부분의 재산을 한정열 삼촌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동렬이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른다. 한정열이 대신 재산을 관리하다가 적절한 때가 되면 넘겨주길 바란다. 이게 아버지의 진짜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조작한 걸까요? 마지막 서류는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명옥이와 한정열 삼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친밀한 모습으로 말이죠.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모두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명옥이는 매일 병원에서 아버지를 간병한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삼촌과 만나고 있었던 거였어요. 설마 이럴 리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삼촌과 그런 관계였다는 걸까요?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서재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서류들을 정리하고 금속 상자를 서랍 깊숙이 숨겼어요. 문이 살짝 열리면서 명옥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아직 안 주무세요? 벌써 새벽 2시예요. 아, 네. 책을 좀 읽고 있었어요. 요즘 잠을 너무 안 자시는 것 같은데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명옥이의 다정한 목소리가 평소와 같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가짜로 느껴졌어요. 사진 속에서 삼촌과 웃고 있던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알겠어요. 금방 들어갈게요. 명옥이가 나간 후 다시 서류들을 꺼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더 많은 의문점들이 발견됐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의 도장이 좀 이상했어요. 아버지의 실제 도장과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명도 평소 아버지 글씨체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혹시 이게 위조된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만약 정말 위조된 서류라면 삼촌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챈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서류들을 분석하면서 하나의 가설을 세웠어요.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진 후 삼촌과 명옥이가 공모해서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USB에 있던 다른 파일들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토요일 오전 온 가족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한정열 삼촌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얼굴이 굳어져 있었고 뒤에는 낯선 남자 2명이 함께 있었어요. 삼촌, 갑자기 왜 이렇게? 동렬아, 우리 좀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삼촌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삼촌은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서서 말을 시작했어요. 형님이 남긴 물건들을 찾고 있어. 혹시 성묘 갔다 와서 뭔가 가져오지 않았나? 무슨 물건 말씀이신지. 동렬아,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형님 산소 근처가 파헤쳐진 걸 확인했어. 분명 내가 뭔가 찾아온 게 있을 거야. 그때 삼촌 뒤에 서 있던 남자 중 하나가 앞으로 나왔어요. 덩치가 큰 사람이었는데 얼굴에 흉터가 있어서 무시무시해 보였습니다. 이분은 김 사장이야. 내 사업 파트너지. 김 사장이라는 남자가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서동열 씨, 우리는 조용히 해결하고 싶어요. 형님이 남긴 건 원래 우리 몫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준호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아버지, 뭔 일이에요? 손님들이. 하지만 삼촌을 보자마자 표정이 변했습니다. 마치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아, 큰아버지. 오셨군요. 준호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놀라는 기색도 없고 오히려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한테 잘 말해봐.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해. 할아버지가 남긴 USB하고 금고만 돌려주면 돼.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삼촌이 USB와 금고 얘기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준호의 반응을 보니 혹시 준호도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준호야, 너 뭘 알고 있는 거냐? 아버지, 저는 준호가 말을 못하고 있는데 김 사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서동열 씨, 시간을 너무 끌지 마세요. 우리도 참을성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 신용을 했습니다. 흉기인 것 같았어요. 그때 명옥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역시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정열 씨, 벌써 오셨네요. 연락 주시지 그랬어요. 명옥 씨도 알고 있었군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까지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여보, 미안해요. 사실 며칠 전부터 정열 씨가 연락을 했어요. 아버님이 남기신 게 있을 거라고. 그래서 말 안 한 거야? 당신이 괜히 스트레스 받을까 봐서요. 명옥이의 말은 핑계였어요. 분명 더 깊은 사연이 있을 거였습니다. 삼촌이 소파에 앉으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동렬아,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맡긴 게 있어. 그런데 그걸 찾으려면 형님이 숨겨놓은 증거들이 필요해. 무슨 증거요? 형님이 평생 모은 재산에 대한 기록들 말이야. 그게 없으면 우리 가족이 큰일 날 수도 있어. 어떤 큰일이요? 김 사장이 대신 대답했어요. 서동열 씨 아버님은 생전에 좀 위험한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거래를 했었고요. 무슨 위험한 사업이요? 땅 투기 같은 거였어요. 하지만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많이 썼죠. 정부 정보를 미리 빼돌린다든지 공무원들한테 뒷돈을 준다든지. 말이 안 되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거든요.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동렬아, 넌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형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사업을 하셨는지. 삼촌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그분이 남긴 재산이 수백억이야. 하지만 그 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USB랑 금고가 필요한 거군요.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안에 모든 거래 내역과 증거들이 들어있거든요. 그걸로 깔끔하게 정리하면 아무 문제 없이 재산을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삼촌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위험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게 다예요? 물론이지. 우리가 동렬이 너를 해칠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그런데 그때 수진이가 2층에서 내려왔어요. 계단을 내려오다가 거실 상황을 보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이분들은 누구세요? 아, 수진아. 큰아버지시다. 수진이는 삼촌을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준호와 명옥이의 반응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삼촌이 수진이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수진이구나. 많이 컸네. 마지막에 본 게 언제였지? 저는 큰아버지를 본 기억이 없는데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삼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럼 어렸을 때 본 거겠네. 하지만 수진이의 말이 맞았어요. 삼촌은 우리 가족과 거의 연락하고 지내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장례식 때도 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의 유산을 찾고 있다니 뭔가 수상했습니다. 김 사장이 시계를 보더니 삼촌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그러자 삼촌의 표정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동렬아, 우리 시간이 많지 않아. 오늘 안에 결정해야 해. 무슨 시간이요? 우리한테도 상사가 있거든.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어. 김 사장이 다시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뭔가 위험한 걸 꺼낼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냥 주세요. 갑자기 준호가 말했어요. 준호야, 너 뭘 알고 그러는 거냐? 아버지, 저도 큰아버지한테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위험한 일을 하셨다고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호까지 삼촌 편을 드는 걸 보니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준호야, 넌 언제부터 큰아버지랑 연락하고 지냈어? 몇 달 전부터요. 몇 달 전부터? 큰아버지가 먼저 연락 주셨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삼촌이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남겨두셨을 걸 알고 가족들을 하나하나 포섭해온 거였죠. 명옥 씨도 마찬가지예요. 김 사장이 말했어요. 몇 달 전부터 한정열 씨랑 상의해 왔거든요.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말이에요. 명옥이를 바라봤어요. 아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명옥아, 정말이야?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뭐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야? 정열 씨 말로는 아버님이 정말 큰 문제에 연루되어 있었대요. 그걸 조용히 덮지 않으면 우리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결국 삼촌이 가족들을 협박한 거였어요. 아버지의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겁을 주고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해진다고 협박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저만 몰랐던 거군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됐어, 준호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제 가족들이 모두 삼촌에게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USB에서 본 증거들을 생각하면 삼촌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알겠어요. USB와 금고를 드릴게요. 정말이야? 삼촌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USB 내용을 같이 확인하고 싶어요. 정말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는지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요. 삼촌과 김 사장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너무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도 제가 직접 봐야겠어요. 제 아버지 이야기인데 저도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결국 삼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지금 가져와. 지금요? 응,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서재로 가서 USB와 금속 상자를 가져왔어요. 거실로 돌아와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삼촌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USB의 진짜 내용을 확인할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과연 삼촌의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모든 게 거짓말인지 밝혀낼 수 있을 테니까요. 컴퓨터에 USB를 꽂자마자 삼촌의 얼굴이 변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파일 목록을 보더니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알던 것과 다른데. 삼촌이 중얼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삼촌은 USB의 진짜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게 다르다는 거죠? 아니야, 그냥 파일이 좀 많네. 거짓말이었어요. 삼촌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진실일 파일부터 봅시다. 클릭하자마자 화면에 충격적인 영상이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직접 녹화하신 것 같았는데 배경은 병원 병실이었습니다. 동렬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거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자 온 가족이 조용해졌어요. 한정열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하지만 너는 진실을 알아야 해.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 삼촌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형님, 뭘 하신 거야? 아버지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정열은 내 동생이 아니야. 사실 우리 집안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지. 20년 전에 나타나서 동생 행세를 해온 거야.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어요. 저 역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삼촌이 소리쳤지만 영상은 계속 재생됐어요. 진짜 한정열은 20년 전에 사고로 죽었어. 이 사람은 그 이름을 도용해서 우리 집안에 들어온 사기꾼이야. 김 사장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삼촌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삼촌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영상에서 아버지는 더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했어요. 그리고 명호가 미안하다. 하지만 너도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명호기가 깜짝 놀라며 화면을 쳐다봤어요. 내가 낳은 준호는 사실. 그 순간 삼촌이 컴퓨터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만 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한정열의 아들이야. 명호기가 주저앉았어요. 준호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증언은 계속됐어요. 20년 전 한정열이 우리 집안에 들어올 때
명옥이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내 아이로 알고 있지.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래. 하지만 나는 항상 너를 진짜 아들처럼 키웠어. 삼촌이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이 미친. 형님이 왜 이런 걸 다 녹화해놨어? 김 사장도 상황이 예상과 달라지자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영상에서 아버지는 더 중요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동렬아, 한정렬이 가져간 재산들은 모두 불법으로 취득한 거야. 내 명의를 도용해서 땅을 사들이고 대출을 받고 온갖 부정한 방법을 다 썼어. 그건 거짓말이야. 삼촌이 소리쳤지만 아버지의 증언은 멈추지 않았어요. 증거는 모두 USB에 들어있어. 위조된 서류들, 뒷돈 거래 내역, 공무원 매수 증거까지 다 있어. 그때 화면에 문서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거래 내역, 은행 대출 서류, 그리고 각종 계약서들이었습니다. 모든 서류에는 아버지의 위조된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삼촌이 조작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수진이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서명들 모두 똑같아요. 마치 복사한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아버지의 서명이 너무 일정했거든요. 실제 사람이 쓴 서명이라면 미세한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모든 서류의 서명이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삼촌이 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형님이 착각하신 거야. 나는 그냥 뭐요? 제가 따져 물었어요. 그냥 형님을 도와드린 것뿐이야. 형님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대신 서류 작업을 해드린 거지. 하지만 영상에서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삼촌이 공무원과 만나서 뒷돈을 주고받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이 영상은 언제 찍으신 거예요? 2년 전 겨울이야. 한정렬이 시청 공무원한테 돈을 주면서 개발 정보를 빼내는 장면이지. 화면 속에서 삼촌이 봉투를 건네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서류를 넘겨주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찍으신 거예요? 나도 한정렬을 의심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몰래 따라가서 찍은 거야. 삼촌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형님이 왜 이렇게까지? 왜겠어? 내가 우리 가족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으니까? 그때 명옥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렬 씨, 정말이에요? 저를 이용한 거예요? 명옥 씨, 그게 아니야. 우리는 정말... 대답해요. 준호가 정말 당신 아들이에요? 삼촌이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하지만 나는 정말 명옥 씨를 사랑했어. 그 순간 준호가 소리쳤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당신들의 거짓말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준호야, 미안해. 하지만 미안하다고요? 제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었는데 상황이 완전히 통제 불능이 되었어요. 가족들이 서로 소리치고 울고 있었고 삼촌과 김 사장은 어떻게 수습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웃기 시작한 거예요. 수진아, 너 왜 그래? 아빠, 재미있지 않아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엉망이었다니. 수진아, 아니에요. 정말 재미있어요. 오빠는 사실 오빠가 아니고 엄마는 불륜을 저질렀고 큰아버지는 사기꾼이고. 수진이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동렬아, 이제 너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어. 한정렬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우리 가족의 명예를 회복해라. 화면이 꺼지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삼촌과 김 사장이 돌아간 후 집안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어요. 명옥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준호는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대체 누구야? 수진이만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고 있었는데 그게 더 이상했어요. 수진아, 너는 괜찮아? 네, 아빠.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속이 시원하다고? 그동안 우리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야 이유를 알겠어요. 수진이의 말이 맞았어요.
최근 몇 년간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거든요. 특히 명옥이가 자주 전화를 받고 몰래 외출하는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문득 며칠 전 일이 떠올랐어요. 명옥이가 전화를 받다가 제가 나타나자 급하게 끊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명옥아, 나 좀 볼 수 있어?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명옥아, 우리 이야기해야지. 한참 만에 명옥이가 문을 열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야?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명옥이가 침대에 앉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0년 전 일이에요. 제가 정열 씨를 만난 건 어떻게 만났어? 우연히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때 저는 당신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죠. 명옥이의 고백이 계속 이어졌어요. 정열 씨가 저에게 접근한 건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을 거예요. 아버님 주변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륜을 저지른 거야? 여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사랑인 줄 알았어요. 사랑? 그게 사랑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용당한 것 같아요. 정열 씨가 저를 통해서 아버님 정보를 빼내려고 했던 거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삼촌이 우리 집안에 접근한 목적이 처음부터 아버지의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럼 준호는? 정열 씨 아들이 맞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당신 아이인 줄 알고 키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임신 시기가 애매했거든요. 당신하고도 관계가 있었고 정열 씨하고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2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렇게 저를 속여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낸 거야? 아니에요. 몇 달 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남겨놓으셨을 거라고. 그걸 찾아야 한다고. 명옥이가 삼촌의 협박을 받고 있었던 거였어요. 협박했어? 네. 20년 전 일을 폭로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가족이 모두 망신당한다고.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저희 방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들어와. 준호가 방으로 들어왔는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화가 나 있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결심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니 서동열 씨. 준호야,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 넌 내 아들이야. 정말요? 물론이지. 하지만 준호의 다음 말이 저를 더 충격에 빠뜨렸어요. 그럼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사실 저는 몇 달 전부터 친아버지 한정열과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무슨 계획?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찾는 계획이요. 준호야, 너 뭘 하고 있는 거야? 저도 제 정체성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아버지와 연락하기 시작했고, 명옥이가 소리쳤어요. 준호야, 내가 뭘 하는지 아니? 엄마, 저는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한정열이 제 친아버지라는 걸요. 그래도 너를 키운 건 서동열 아버지야. 하지만 준호는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제 친아버지 편에 설 거예요. 준호야. 그리고 할아버지 재산도 원래 한정열 아버지 몫이에요. 이건 완전히 예상 밖이었어요. 준호가 삼촌 편에 서서 저를 배신할 줄은 몰랐거든요. 준호야, 너 정신 차려. 한정열은 사기꾼이야. 그건 할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신 거죠. 증거도 다 봤잖아. 그 증거들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준호가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남긴 증거들을 믿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오빠, 정말 그럴 거야? 수진아, 넌 몰라. 뭘 몰라? 한정열이 사기꾼이라는 거? 그건 확실하지 않아.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오빠, 아니 준호 씨. 당신 정말 바보네요. 뭐라고? 영상에서 다 봤잖아요. 한정열이 공무원한테 뒷돈 주는 장면까지. 그것도 조작일 수 있어. 준호가 끝까지 삼촌을 믿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경찰차가 서 있었어요. 경찰이야. 모든 가족이 긴장했어요. 이 시간에 경찰이 왜 왔을까요?
문을 열어보니 형사 2명이 서 있었어요. 서동열 씨 댁이죠? 네, 그런데요? 한정열 씨가 당신을 고발했습니다. 저를 고발했다고요? 아버님 재산을 불법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입니다.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삼촌이 선수를 친 거였습니다. 형사들이 거실로 들어오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명옥이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고 수진이는 오히려 흥미로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동열 씨, 잠깐 서에서 조사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그건 조사해봐야 알겠습니다. 형사 중 한 명이 수첩을 꺼내면서 말했어요. 한정열 씨 말로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중요한 서류들을 숨겼다고 하는데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서동열 씨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증거가 있나요? 바로 그때 수진이가 나섰어요. 형사님, 저희에게 증거가 있어요. 수진아. 제가 말렸지만 수진이는 이미 컴퓨터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여기 USB에 모든 진실이 들어있어요. 형사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한정열이 우리 할아버지 명의를 도용해서 불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한 증거들이요. 그때 준호가 반박했어요. 그건 조작된 증거일 수도 있어요. 준호야, 너 뭘 하는 거야? 저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형사들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가족 간의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정확히 무슨 일인가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한정열이라는 사람이 20년 전부터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아버지 명의를 도용했어요. 그리고 불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했고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나요? 네, 아버지가 직접 녹화하신 영상과 각종 서류들이 있어요. 형사들이 USB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증언 영상이 나오자 형사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언제 녹화된 건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이에요. 그럼 본인이 직접 녹화하신 거군요. 네, 맞아요. 형사들이 서류들도 검토했어요. 위조된 서명들과 부정한 거래 내역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할 만한 내용이네요. 그런데 그때 준호가 또 끼어들었어요. 형사님, 그 영상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무슨 뜻인가요? 요즘은 영상 조작이 쉽잖아요. 혹시 서동열 씨가 조작한 건 아닐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준호야,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아니? 저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명옥이가 준호를 말렸어요. 준호야, 그만해. 엄마, 저는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형사들이 준호의 주장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럼 한정열 씨 편에서 반박할 증거가 있다는 뜻인가요? 네, 있어요. 준호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여기 한정열 아버지가 보내준 자료들이 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제가 본 적 없는 서류들이었어요. 이건 뭐야? 할아버지가 한정열 아버지한테 재산 관리를 위탁했다는 공식 문서예요. 그런 문서는 없어. 여기 있잖아요. 준호가 보여준 서류는 아버지의 서명과 도장이 찍힌 재산 위탁 계약서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서류는 언제 작성된 거야? 3년 전이요. 3년 전? 그때 아버지는 이미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실 수 없는 상태였어. 그건 서동열 씨 주장이고요. 형사들이 양쪽 주장을 다 들어보려고 했어요. 일단 모든 증거를 가지고 와서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어요. 한정열 삼촌이 김 사장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형사님들 수고하십니다. 한정열 씨군요. 네, 고발한 당사자입니다. 삼촌이 당당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뭔가 준비를 단단히 해온 것 같았어요. 서동열이 형님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요? 형님이 저한테 맡기신 재산들을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중요한 서류들을 숨기고 있어요. 형사들이 삼촌의 주장도 들었어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삼촌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여기 형님이 직접 작성하신 재산 위탁 계약서와 각종 증명서들이 있어요. 형사들이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겉보기에는 정식 서류처럼 보였습니다. 이 서류들은 언제 작성된 건가요?
3년 전부터 1년 전까지 단계적으로 작성됐어요. 그럼 서동철 씨가 정신이 온전할 때 작성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서류들이 모두 위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절대 그런 계약을 하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형사님, 이 서류들 정말 정밀하게 검토해 보세요. 분명 위조된 겁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아버지는 3년 전부터 이미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셨어요. 병원 기록도 있고요. 삼촌이 반박했어요. 그건 서동열이 지어낸 이야기야. 형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신이 멀쩡하셨어? 그럼 병원 기록은 뭐예요? 그것도 조작일 수 있지. 이상했어요. 삼촌이 너무 당당했거든요. 마치 모든 걸 준비해 온 것 같았습니다. 형사들이 양쪽 주장을 정리했어요. 일단 모든 증거를 수거해서 전문가 감정을 받아봐야겠네요. 얼마나 걸려요? 서류 감정은 보통 2-3주 정도 걸립니다. 그때 김 사장이 입을 열었어요. 형사님, 그동안 서동열 씨가 증거를 조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슨 뜻인가요? 이미 컴퓨터로 조작 작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형사들이 제 컴퓨터를 압수하겠다고 했어요. 잠깐만요. 그럼 제가 일을 어떻게 해요? 수사가 끝나면 돌려드리겠습니다. 결국 컴퓨터와 USB 그리고 모든 서류들이 압수당했어요. 삼촌이 노린 바가 바로 이거였나 봅니다. 형사들이 떠나고 나자 삼촌이 비웃었어요. 동렬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삼촌,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진실? 이미 늦었어. 그때 준호가 삼촌 편에 섰어요. 아버지 포기하세요. 이제 한정열 아버지가 모든 걸 정리하실 거예요. 준호야, 넌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할 건 아버지예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경찰까지 나서면서 저는 오히려 용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낮 삼촌과 김 사장 그리고 준호까지 우리 집에서 회의를 했어요. 저와 명옥이, 수진이는 완전히 소외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수진이가 물었어요. 일단 기다려야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삼촌이 너무 준비를 철저히 해온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는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서동열 씨가 아버지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위조 서류를 만들었다더라. 정말요? 그럼 경찰이 조사하는 거군요. 사실과 다른 소문이었지만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저녁에 장을 보러 나간 명옥이가 힘들어하며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뭐라고 하던?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수군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어떤 소리? 서동열 씨가 아버지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위조 서류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동네 사람들까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기다려볼 수밖에 없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적이었어요. 증거는 모두 압수당했고 동네 여론도 저에게 불리했거든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에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삼촌이 너무 여유롭게 행동하는 게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새벽 2시쯤 갑자기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삼촌과 김 사장이 우리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이 시간에 왜 왔을까요? 가만히 계단에서 엿들어 봤더니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형사들은 언제쯤 결과를 발표할까? 김 사장의 목소리였어요. 2주에서 3주 걸린다고 했잖아. 그 사이에 모든 걸 정리해야 해. 동렬이가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밤에 온 거야. 삼촌이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재부터 뒤져보자. 조용히 해. 깨면 안 돼. 두 사람이 서재로 향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서재 문틈으로 보니 삼촌이 제 서랍들을 하나씩 뒤지고 있었어요. 뭔가 더 있을 거야. 형님이 그렇게 간단하게 증거를 남겨두셨을 리가 없어. 혹시 다른 USB나 문서가 숨겨져 있을까? 분명 있을 거야. 그때 삼촌이 책장 뒤를 살펴보더니 뭔가를 발견했어요. 여기 있다. 작은 봉투를 찾아낸 거였어요. 뭐가 들어있어? 열어보자. 봉투 안에서 또 다른 USB와 서류들이 나왔어요.
이런, 형님이 정말 철저하셨네. 삼촌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이걸 보면 우리 계획이 다 들통날 거야. 그럼 어떻게 하지? 없애야지. 삼촌이 라이터를 꺼냈어요. 잠깐 태우면 안 돼. 연기 냄새가 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일단 가져가자. 나중에 처리하고. 두 사람이 증거들을 챙기고 나가려는 순간 제가 실수로 소리를 냈어요. 누구야? 삼촌이 계단 쪽을 향해 소리쳤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분명 소리가 났어. 그냥 집이 낡아서 그런 거 아닐까? 저는 급하게 방으로 돌아가서 잠든 척 했어요. 확인해보자. 삼촌이 2층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방문을 살짝 열어보더니 잠든 척하는 저를 보고 내려갔어요. 그냥 착각이었나 봐. 빨리 나가자. 너무 오래 있으면 위험해. 두 사람이 나간 후 저는 곧바로 서재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가 숨겨두신 또 다른 증거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에게 밤에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경찰이 가져간 것 말고는 없는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불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명옥이가 불안해했어요. 여보, 그럼 정말 당신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일이야.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삼촌은 완벽하게 준비해온 것 같았고 저는 모든 증거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진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아, 무슨 소리야? 저도 뭔가 준비해둔 게 있어요. 뭘 준비했다는 거야? 비밀이에요. 하지만 한정열이 절대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수진이의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수진이가 뭔가 대비책을 마련해 둔 걸까요? 수진아, 정말 뭔가 있는 거야? 네,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어요. 언제 말해줄 수 있어? 적절한 때가 되면요. 수진이의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덕분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조금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삼촌의 완벽한 계획 앞에서 과연 우리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가족들에게 밤에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경찰이 가져간 것 말고는 없는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불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명옥이가 불안해했어요. 여보, 그럼 정말 당신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일이야.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서동열 씨 집에서 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더라. 무슨 일이요? 경찰이 또 왔다가 갔다던데. 사실이 아닌 소문이었지만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저녁에 장을 보러 나간 명옥이가 힘들어하며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뭐라고 하던?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수근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어떤 소리? 서동열 씨가 아버지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위조 서류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동네 사람들까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기다려볼 수밖에 없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적이었어요. 증거는 모두 사라졌고 동네 여론도 저에게 불리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동열 씨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박미선이라고 해요. 한정열과 관련해서 할 말이 있어요.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성북동 카페 그린에서 만나요. 내일 오후 2시에.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온밤 뒤척였어요. 대체 무슨 정보일까요? 다음날 오후 카페에 도착해보니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박미선 씨죠? 네, 앉으세요. 그녀의 첫 번째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한정열은 제 전 남편이에요. 전 남편이라고요?
네, 15년 전에 이혼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정체를 아는 건 저뿐일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박미선 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정열 본명은 김정수예요. 한정열이라는 이름은 20년 전에 훔친 거예요. 이름을 훔쳤다고요? 네, 진짜 한정열을 죽이고 그 신분을 빼앗은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살인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교통사고로 위장했어요. 진짜 한정열이 혼자 산길을 운전하고 있을 때 고의로 들이받은 거죠. 그런 끔찍한 일을. 김정수는 원래 사기 전과자였어요. 부동산 사기로 감옥에 갔다가 나온 후에 새로운 신분이 필요했던 거죠. 박미선 씨는 더 놀라운 사실을 털어놨어요. 그리고 진짜 한정열은 서동철 씨의 친동생이 맞아요. 정말 친동생이었다고요? 네, 어릴 때 가족과 헤어져서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성인이 된 후에 형을 찾고 있었죠. 그럼 김정수가 그걸 알고 감옥에서 만난 사람한테 들었대요. 서동철 씨에게 부유한 동생이 있다는 얘기를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김정수는 치밀하게 계획했어요. 먼저 진짜 한정열을 없애고 그 신분으로 서동철 씨에게 접근한 거죠. 증거가 있나요? 물론이죠. 박미선 씨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여기 김정수의 진짜 과거가 다 들어있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김정수의 사기 전과 기록, 감옥에서의 사진들, 그리고 진짜 한정열의 사망 신고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망 신고서를 보세요. 박미선 씨가 가리킨 부분에는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고 목격자가 김정수였어요. 본인이 직접 신고했죠.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자신이 신고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야 의심받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박미선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김정수와 결혼했을 때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이 술에 취해서 진실을 털어놨거든요. 그래서 이혼하신 건가요? 네, 하지만 그때는 증거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혼자 조사를 계속했죠. 15년 동안요? 그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거든요. 박미선 씨의 목소리에 깊은 원한이 담겨 있었어요. 김정수는 저에게도 거짓말로 접근했어요. 사업가라고 속이면서요. 그럼 다른 피해자들도 있겠네요. 많아요. 부산에 본처도 있고 대구에는 또 다른 여자가 있어요. 본처요? 법적으로 결혼한 건 부산 여자가 유일해요. 나머지는 모두 사기 결혼이었죠. 그럼 명옥이와의 관계도 불법이에요. 중혼죄에 해당하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김정수에게는 진짜 아들이 부산에 있어요. 준호 군은 사실. 설마 DNA 검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아마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준호는 명옥 씨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일 수도 있어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왜 이제서야 이런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김정수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또 다른 범죄요? 서동철 씨 죽음도 자연사가 아니에요. 네? 병원에서 독을 놨어요. 천천히 죽도록.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버지를 독살했다고요? 김정수가 병원 관계자와 짜고 한 일이에요. 증거가 있나요? 여기 있어요. 박미선 씨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병원 내부 CCTV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김정수가 간병인한테 뭔가를 건네주는 모습이 보이죠? 정말 그랬어요. 흐릿하지만 분명히 뭔가를 주고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간병인이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저한테 연락했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김정수가 자신에게 돈을 주면서 서동철 씨 링거에 이상한 약물을 타라고 했대요. 그게 독이었다는 건가요? 서서히 장기를 마비시키는 약물이었어요.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김정수는 아버지까지 살해한 연쇄 살인마였던 거예요.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해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드린 거예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왜요? 김정수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정체가 들통나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거든요. 박미선 씨의 경고가 섬뜩했어요. 이미 몇 명을 죽였잖아요. 카페를 나서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엄청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보니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호가 짐을 싸고 있었거든요. 준호야, 뭘 하는 거야? 한정열 아버지 집으로 이사 가려고요. 미쳤어?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는 제 친아버지를 믿어요. 그때 수진이가 나타났어요. 오빠, 진짜 바보네요. 뭐가 바보야? 한정열이 가짜 삼촌이라는 걸 아직도 몰라요? 제가 박미선 씨한테 받은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준호야, 여기 다 나와 있어. 한정열의 진짜 정체가. 준호가 자료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믿고 있던 친아버지의 진짜 모습이야. 사기꾼이라고요? 그뿐만 아니야. 수진이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한정열은 살인자예요. 할아버지도 그 사람이 죽인 거예요. 준호가 충격에서 회복되기까지 며칠이 걸렸어요. 그동안 한정열은 계속 연락을 했지만 준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아니에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준호가 소파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제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넌 우리 가족이야, 준호야. 하지만 혈연적으로는 살인자의 아들이잖아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야. 하지만 준호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때 한정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준호야, 왜 연락 안 받아? 아버지가 걱정된다.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안에 모든 거래 내역과 증거들이 들어있거든요. 그걸로 깔끔하게 정리하면 아무 문제 없이 재산을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삼촌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위험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게 다예요? 물론이지. 우리가 동렬이 너를 해칠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그런데 그때 수진이가 2층에서 내려왔어요. 계단을 내려오다가 거실 상황을 보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이분들은 누구세요? 아, 수진아. 큰아버지시다. 수진이는 삼촌을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준호와 명옥이의 반응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삼촌이 수진이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수진이구나. 많이 컸네. 마지막에 본 게 언제였지? 저는 큰아버지를 본 기억이 없는데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삼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럼 어렸을 때 본 거겠네. 하지만 수진이의 말이 맞았어요. 삼촌은 우리 가족과 거의 연락하고 지내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장례식 때도 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의 유산을 찾고 있다니 뭔가 수상했습니다. 김 사장이 시계를 보더니 삼촌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그러자 삼촌의 표정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동렬아, 우리 시간이 많지 않아. 오늘 안에 결정해야 해. 무슨 시간이요? 우리한테도 상사가 있거든.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어. 김 사장이 다시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뭔가 위험한 걸 꺼낼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냥 주세요. 갑자기 준호가 말했어요. 준호야, 너 뭘 알고 그러는 거냐? 아버지, 저도 큰아버지한테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위험한 일을 하셨다고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호까지 삼촌 편을 드는 걸 보니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준호야, 넌 언제부터 큰아버지랑 연락하고 지냈어? 몇 달 전부터요. 몇 달 전부터? 큰아버지가 먼저 연락 주셨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삼촌이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남겨두셨을 걸 알고 가족들을 하나하나 포섭해온 거였죠. 명옥 씨도 마찬가지예요. 김 사장이 말했어요. 몇 달 전부터 한정열 씨랑 상의해 왔거든요.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말이에요. 명옥이를 바라봤어요. 아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명옥아, 정말이야?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뭐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야?
정렬 씨 말로는 아버님이 정말 큰 문제에 연루되어 있었대요. 그걸 조용히 덮지 않으면 우리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결국 삼촌이 가족들을 협박한 거였어요. 아버지의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겁을 주고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해진다고 협박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저만 몰랐던 거군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됐어, 준호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제 가족들이 모두 삼촌에게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USB에서 본 증거들을 생각하면 삼촌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알겠어요. USB와 금고를 드릴게요. 정말이야? 삼촌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USB 내용을 같이 확인하고 싶어요. 정말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는지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요. 삼촌과 김 사장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너무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도 제가 직접 봐야겠어요. 제 아버지 이야기인데 저도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결국 삼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지금 가져와. 지금요? 응,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서재로 가서 USB와 금속 상자를 가져왔어요. 거실로 돌아와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삼촌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USB의 진짜 내용을 확인할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과연 삼촌의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모든 게 거짓말인지 밝혀낼 수 있을 테니까요. 한정열이 체포된 지 일주일 후 우리 가족은 본격적인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법적으로 모든 증거가 확보됐지만 삼촌이 빼돌린 재산들을 되찾아야 했거든요. 아버지, 저희가 직접 나서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무슨 뜻이야? 한정열이 감옥에 가더라도 그가 숨겨놓은 재산들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수진이의 말이 맞았어요. 김정수라는 이름으로 취득한 부동산들과 계좌들이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박미선 씨와 협력해서 모든 재산 목록을 확보해야 해요. 수진이가 이미 계획을 세워놓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준호 오빠가 한정열의 아들로 인정받았으니까 법적으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준호는 한정열 아들이 아니잖아.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아들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어요. 한정열의 범죄를 이용해서 오히려 재산을 되찾겠다는 거였죠. 며칠 후 박미선 씨와 함께 한정열의 모든 재산을 조사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네, 서울 강남 빌딩 2채, 분당 아파트 5채, 제주도 펜션, 그리고 각종 계좌에 현금 80억 원 정도. 총 얼마나 되는 거죠? 대략 200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어요. 한정열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원래는 우리 것이었다는 거네요. 맞아요. 서동철 씨 명의로 취득한 재산들을 한정열이 자신 명의로 바꾼 거거든요. 박미선 씨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법정에서 상속권을 주장하세요. 한정열이 감옥에 있는 지금이 기회예요. 준호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저 할게요. 한정열의 아들 자격으로 상속권을 주장하겠어요. 준호야, 위험할 수도 있어. 괜찮아요. 이미 DNA 검사도 신청했어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제가 상속인이니까요. 정말 대단한 복수 계획이었어요. 한정열의 거짓말을 역이용해서 재산을 되찾는 거였죠. 한 달 후 법정에서 상속권 분쟁이 시작됐어요. 한정열은 감옥에서 변호사를 통해 반박했지만 이미 모든 범죄가 드러난 상태라 소용없었어요. 재판장님, 한정열 씨는 20년간 서동철 씨를 속이고 재산을 빼돌린 사기꾼입니다. 우리 변호사가 당당하게 주장했어요. 따라서 한정열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은 원래 서동철 씨의 것이며 정당한 상속인인 서동열 씨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한정열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한정열의 친아들로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열은 사기꾼이며 살인자입니다. 범죄자의 재산은 몰수되어야 마땅합니다. 재판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행됐어요. 한정열의 범죄가 명백하게 드러났고 박미선 씨의 증언과 준호의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됐거든요. 한 달 후 1심 판결이 나왔어요. 한정열이 불법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은 원소유주인 서동철의 상속인 서동열에게 반환한다. 우리가 승리한 거였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했어요.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준호야,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를 잡아줬기 때문이야.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명옥이도 미안해했어요. 여보,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한정열에게 속아서.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다는 거지.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겠네요. 하지만 한정열 측에서 항소를 했어요. 2심 재판이 시작된 거였죠. 이번에는 더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어요. 한정열이 직접 법정에 나와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거든요. 재판장님, 저는 정말 서동철 형님의 친동생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본명은 김정수 아닙니까? 그건 사정이 있어서. 한정열이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우리 변호사가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어요. 재판장님, 여기 진짜 한정열의 사망 진단서가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김정수라는 증거도 있습니다. 박미선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했어요. 저는 김정수와 15년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정열을 죽이고 신분을 훔쳤다는 걸 직접 들었어요. 한정열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나온 상태였어요. 그때 준호가 증인석에 나섰어요. 재판장님, 저는 김정수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어떤 협박이었습니까? 제가 자신의 범죄를 폭로하면 가족 모두를 해치겠다고 했어요. 준호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한정열의 자백 음성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맞아, 내가 한정열을 죽였어. 그리고 서동철도 죽였지.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병원에서 독을 놨어. 천천히 죽도록. 한정열이 주저앉았어요. 너도 곧 죽을 거야, 준호야. 녹음이 끝나자 재판장이 말했어요. 피고인의 범죄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한정열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서동철이 먼저 저를 배신했어요. 무슨 배신입니까? 형님이 저를 이용만 하고 버리려고 했어요. 한정열이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김정수는 살인, 사기,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불법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은 피해자 유족에게 반환한다. 우리가 완전히 승리한 거였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한정열이 저를 째려봤어요. 동열아, 넌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할 건 당신이에요, 김정수 씨. 그날로 한정열의 모든 음모가 끝났어요.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정열이 감옥에서 자살했다는 거였습니다. 자살이라고요? 네, 독방에서 목을 메고 죽은 채로 발견됐다고 해요.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정열이 죽기 전에 남긴 편지가 발견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찰이 가져온 편지를 열어봤어요. 동열아, 모든 게 끝났다. 하지만 너는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어. 편지 내용이 이상했어요. 서동철 형님은 내가 죽인 게 아니야. 형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 뭐라고요? 형님이 내게 맡긴 일이 있었어. 그걸 완수하려고 20년간 기다렸던 거야. 점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형님은 진짜 한정열을 죽인 게 나라는 걸 알고 계셨어. 하지만 용서해 주셨지. 그리고 나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 무슨 부탁? 동열이를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 편지를 읽을수록 혼란스러웠어요. 형님 말로는 동열이가 너무 순진해서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하셨어.
그래서 시련을 겪게 해서 성장시켜달라고 부탁하셨지. 그럼 이 모든 게? 맞아,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 형님과 내가 함께 계획한 거야.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나는 욕심이 생겼어. 형님의 재산을 정말로 가져보고 싶었지. 그래서 계획을 벗어나서 진짜 범죄를 저질렀어. 그게 박미선 씨와의 일이나 모든 게 내 욕심 때문이었어. 형님, 죄송합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동렬아, 넌 이제 진짜 어른이 됐어. 형님이 바라시던 대로 말이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진이가 모든 걸 알고 있어. 그 아이한테 물어봐.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수진아, 이게 무슨 뜻이야?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사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뭘 말씀하셨어? 아빠가 너무 착하고 순진해서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험하니까 시련을 겪어야 강해질 수 있다고요. 그럼 할아버지가 한정열과 짜고 이 모든 걸 계획하신 거야?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한정열이 진짜 나쁜 짓을 하기 시작했죠. 수진이의 말을 들으니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제가 박미선 씨를 찾아냈고 준호 오빠가 증거를 잡도록 도왔어요. 너가 다 계획한 거였구나. 네, 할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거든요. 아버지의 진짜 뜻을 이제야 알게 됐어요. 저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시련이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한정열이 진짜 범죄를 저지른 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수진이가 나서서 모든 걸 바로잡은 거였죠. 수진아, 정말 고마워. 아빠, 이제 정말 강해지셨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 모든 시련을 겪으면서 저는 많이 변했거든요. 한정열의 죽음으로 모든 일이 정리됐어요. 빼돌린 재산도 모두 되찾았고 가족들도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이었어요. 예전처럼 순진하고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악의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됐거든요. 여보, 많이 달라졌어요. 명옥이가 말했어요. 어떻게 달라졌어? 더 믿음직스러워졌어요. 예전에는 누가 속여도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달라요. 정말 그랬어요. 이제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준호도 많이 성장했어요.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고 나서 한동안 방황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성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아버지 아들이 되고 싶어요. 넌 원래 내 아들이었어.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아버지 아들이에요. DNA 검사 결과 준호는 정말로 한정열의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명옥이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죠. 그럼 준호의 친아버지는 누구야? 명옥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학 동기였어요. 하지만 이미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그럼 준호는 정말 우리 아들이네. 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에요.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제게 안겼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한때 배신했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마. 넌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수진이는 여전히 똑똑하고 의젓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뒤에서 조율했던 진짜 주인공이었죠. 아빠,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어떻게 확신해? 아빠가 이제 강해지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진짜 하나가 됐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이번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거든요. 몇 달 후 아버지 산소에 다시 갔어요.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성묘였어요.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묘 앞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왜 저에게 그런 시련을 주셨는지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와서 나뭇잎들이 흔들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어른이 됐어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고요. 그때 수진이가 다가왔어요. 아빠,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또 뭔데? USB 파일 중에 진짜 마지막 메시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어디에? 집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가 컴퓨터를 켰어요. 숨겨진 폴더에서 새로운 영상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게 또 있었네. 파일 이름은 진짜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클릭하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렬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모든 시련이 끝났다는 뜻이구나. 화면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나왔어요. 너는 이제 진짜 어른이 됐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생겼고. 아버지, 미안하다, 동렬아. 하지만 이 시련이 없었다면 넌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을 거야. 정말 그랬어요. 예전에 저는 너무 순진하고 무력했거든요. 한정열에게 부탁한 건 단순한 연기였어. 내가 조금 더 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야.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한정열이 진짜 범죄를 저지를 줄은 몰랐어. 그래서 수진이에게 모든 걸 지켜보라고 했지. 수진이를 보니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수진아, 정말 고생 많았구나. 괜찮아요, 아빠. 할아버지가 부탁하신 일이었으니까요. 아버지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졌어요. 이제 당당하게 살아라, 동렬아. 그리고 수진이한테 고마워해. 그 아이가 정말 대단하거든. 정말 대단한 아이야. 제가 수진이를 안아줬어요. 마지막으로 가족을 사랑해라. 가족이 있어야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거야. 영상이 끝나고 나서 온 가족이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명옥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도 고생했어.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준호와 수진이도 우리를 껴안았어요. 아버지, 저희 가족 정말 멋져요. 응,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그날 밤 아버지가 남긴 모든 USB를 불태웠어요. 이제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모두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하려고요. 여보, 후회 안 해요? 뭘요? 이 모든 일들 말이에요. 힘들었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정말 그랬어요. 이 시련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됐거든요. 이제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한정열에게서 되찾은 재산으로 우리는 경제적 여유도 생겼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준호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요. 아버지, 저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해요. 좋은 생각이야.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이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수진아, 뭘 전공하고 싶어? 법학과요. 아빠 같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말 기특한 아이구나. 명옥이도 새로운 취미를 찾았어요. 여보, 저 요리 학원에 다니려고 해요. 갑자기 왜? 가족들에게 더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서요. 모든 가족이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이 됐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아빠,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너희들 덕분이야. 저희는 아빠 덕분이에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아빠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창 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말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여보, 아버님께 감사하네요. 명옥이가 말했어요. 왜요?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주셔서요. 정말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이 시련을 통해 우리 가족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혼자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어른이 됐어요. 사진 속 아버지가 미소 짓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생겼고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도 생겼어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깨달았고요. 창 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가족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이 평화를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말이에요. 우리 가족은 이제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과 신뢰로 뭉쳐진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진짜 어른이 됐습니다.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이 시련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혈연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고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숨길 비밀도 두려워할 적도 없는 평온한 일상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